안녕하십니까. 황남문 회계TV의 황남문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유상 4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뜨거운 감자네요.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뜨거운 감자네요. 애공이 노나라의 젊은 왕이 공자님한테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승시대의 정치는 방책에 있다. 하지만은 문왕과 무왕이 없으면 있어야지 그 정치가 흥하고 문왕과 무왕이 사라지면 그 정치도 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기인,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든지 내부 통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통제가 잘 되고 있어도 그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은행들이 그런 내부 통제가 워낙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부정과 횡령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듀 프로세스가 다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희망적인 거는 사람만 바꾸면 다시 그 정치는 흥할 수 있지 않을까. 공자님께서는 지도 민수, 인도 민정, 그래서 땅의 도는 나무에 빠르게 나타나고 사람의 도는 정치에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른 생각도 있다. 그냥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유상 4급 회계 처리는 어렵죠. 실무적으로는 따라가기 되게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정치 이야기만큼이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2005년에 이제 금감원에서 실무견서를 하나 냈습니다. 유상 4급에 대해서 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때 낸 그 실무견서에 따르면 일단 4급은 다 아시겠지만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뭐 블로그나 뭐 설명을 또 참조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4급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생략하고 바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5년도 그 실무 의견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그 회계 처리 방식도 소개가 되었는데 발주 회사가 있고 글씨를 크게 써야 되는데 부품 제조 회사가 있다. 그러면 4급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4급도 이제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데 유상, 무상. 유상이든 무상이든 4급 처리는 다 외주가공비로 처리해라. 이 원자재를 유상이면 넘길 텐데 판매를 할 텐데 그거는 그 실질적으로 재고에 대한 위험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그 원자재 판매로 오지 말고 외주가공비 처리 이 외주가공비만 인식하라는 것이고요. 재고에 대해선 이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구매대행 처리를 하라는 것이고요. 이건 수수료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구매대행 수수료 수익만 원자재에 대해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매입할 때는 제품 매입을 하겠죠. 상품 매입을 하거나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부품 제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인가공비를 매출로 인식해라. 구매대행인 경우는 메인 매출을 다 총액으로 인식을 하겠죠. 예, 되게 심플합니다. 예, 심플하고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이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외주가공비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부품 제조 회사로 이전이 된 경우는 그때는 이건 총액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총액으로 인식하면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그 발주회사의 역할 자체는 그 별로 하는 게 없다. 이 재고에 대한 위험이 다 실질적으로 부품 제조 회사한테 이전이 되니 구매대행 수수료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감리 지적 사례 등을 봐도 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외주가공비 또는 수수료. 여기서 택일 해야 된다.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 핵심.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재고에 대한 위험과 그 효익이 이전되는 그런 거래 요건을 2005년 실무의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납적으로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기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재고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 재고 자산에 대한 통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질적인 발주회사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생산 계획부터 자재 소요 계획, 생산 일정, 납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관여하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부수적인 요소고 여기서는 재고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견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납적으로 뭐 실제 과거 사례라든지 계약의 요건들 그런 부분들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거래 요건. 글씨가 또 날아가고 있네요. 네. K갭. K갭. 첫째는 이제 법률적 소유권. 이 소유권이 부품 제조 회사한테 이전이 됐냐. 그 부분. 그리고 처분의 제약이 없냐. 마음대로 부품 제조 회사가 처분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 거래 가격. 네, 그리고 이제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확정된 가격으로 다시 사올 권리가 있냐, 재매입 약정이 있는지, 이게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추가 가공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물리적 손상에 대한 위험, 누가 부담하냐. 이거를 이제 부품 제조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이제 구매 대행으로 볼 수도 있다. 재고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이 되면 구매 대행으로 볼 수 있다. 구매 대행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선 편하고요. 예. 근데 총액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재료 매출을 총액으로 하고 완성된 제품, 상품을 매입할 때 총액으로 하면 회계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계약적 요건, 형태적인 요건도 중요한데 경제적 실질, 거래의 특성,
그 자산에 대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면 외주가공 처리 또는 그 구매대행 처리를 했다면 뭐라도 이제 그 논리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총액으로 원재료 매출을 했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 K갭 말고 IFRS도 그 한번 말씀드리면요, 거의 유사합니다. IFRS 이거는 이제 그 1115호 수익인식 기준서 문단 38 여기 이제 그 보면은 한 시점에 그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대해서 쭉 그 사례가 5개 정도 있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재고에 대한 그 통제 이전이 핵심이고요. 첫 번째는 지급 청구권이냐. 간단하게만 여기는 그냥 설명드리고, 대금을 뭐 상계하고 지급 정산한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법적 소유권. 그리고 물리적 점유의 이전. 근데 여기도 이제 재매임 약정이 있습니다. 재매임 약정이 있을 경우는 그 이제 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통제가 이전된 게 아니다. 네 번째는 그 위험과 보상이 고객한테 이전됐냐. 마지막은 이제 고객이 인수를 하였냐, 자산을 인수했냐. 네, 뭐 비슷하죠. 이제 이것도 결국 재고에 대한 통제 관점에서 말하고 있고요. 근데 글씨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뭐 펜글씨라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강리 지적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근 이제 유상사급과 관련된 매출 가액 예상 2020년도 그 강리 지적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회사가 있고, 여기 대리점, 여기가 이제 부품 제조회사 위탁 가공을 해준 데였고, 건설사에 납품하는 구조인데, 이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순서대로 하면 하도급 계약, 원자재를 공급. 여기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설치하고요. 여기서 이제 완제품 매입. 요렇게 매출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요 회사는 이게 사실 원자재를 보내서 매입했으면 그 사급이 아니면 구매 대행으로 해야 되는데 요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요 회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계약서 사고로는 뭐 재매입 약정 등이 없었는데 이게 거래 실질을 봤더니 이 대리점에서 만드는 게 맞춤형 제작이었고요. 맞춤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 원자재가 제3자한테 팔리지 않는 그런 그 원자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사오는 거기 때문에 사급 폐기 처리를 했어야 된다. 계약의 그런 문구라든지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거래의 실질,
그런 거래 대상 자산의 특성을 함께 고려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때 요거를 구매 대행으로 했으면 그때는 아마 감리 지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구매 대행으로 하게 되면 그 사급 처리하는 거하고 순자산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주기가 좀 사이클이 짧은, 생산 주기가 짧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컷오프 이슈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서 어쨌든 총액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발 뺐습니다. 예. 일단 요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예. 이게 아무리 우량 자산도 보면은 그 계속 상승만 하진 않고 중간에 조정도 오는 것 같아요. 예. 조정이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보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더 양질의 교육,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더 책도 많이 읽기 때문에 더 소양이 뛰어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에서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모든 권력은 지금 젊은 세대들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충분하다고 믿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경쟁을 너무 심화시키는 그런 사회 구조 이런 부분들은 기성 세대들이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개인주의라든지 능력주의도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매몰되지 않게 공동체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